한 경제 전문가가 절박하게 경고했습니다. 환율 1,500원은 기본이다. 2025년 11월 현재 원달러 환율 1,469원. 겉보기에는 안정적이지만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이거는 바로 1,500원으로 가는 악순환 고리입니다. 외환 방어력 고갈, 3,500억 달러 족쇄. 가계부채 시한폭탄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원화를 1,500원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각각은 관리 가능해 보이지만 셋이 합쳐지면 막을 수 없는 힘이 되는 이 악순환의 정체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환율 1,469원 뒤에는 한국은행의 절박한 방어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어력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시장이 1,500원을 향한 베팅을 시작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2025년 10월 기준 4,288억 달러입니다. 세계 9위 규모이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다릅니다. 이 중 650억 달러는 국민연금에 빌려준 돈이고 상당 부분은 미국 국채 같은 장기 투자에 묶여 있어 당장 현금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한국은행의 개입 패턴이 시장에 노출되었다는 점입니다. 환율이 1,450원을 넘으면 달러를 팔아 개입하지만 효과는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개입해도 2, 3일 후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탄약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1,400원대를 지키려고 한 달에 평균 20억 달러씩 쓰고 있는데 이 속도면 1년에 240억 달러가 줄어듭니다. 진짜 쓸 수 있는 돈을 3천억 달러로 봐도 지금처럼 계속 쓰면 12년밖에 버틸 수 없습니다. 금리를 올려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방법도 막혔습니다. 현재 한국 금리는 2.25%이고 미국은 5.25%입니다. 차이가 3%포인트나 나는데 한국이 금리를 올리려면 1,968조 원에 달하는 가계비 때문에 경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환율을 지키려면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고 가계빚을 생각하면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런 딜레마 자체가 원화를 약하게 만드는 첫 번째 톱니바퀴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한국의 정책 수단이 바닥났다고 보고 1,500원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환율 충격에 특히 약한 이유는 모든 것을 달러에 의존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이런 취약한 기반 위에서 세계의 톱니바퀴가 더 빠르게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을 합친 비중이 국내 총 생산의 76%에 달합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거래가 달러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도 달러로 사고 완성품도 달러로 팝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독일에서 철강을 달러로 사와서 미국의 자동차를 달러로 수출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환율이 조금만 움직여도 회사 전체가 흔들립니다. 2024년 환율이 1,3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를 때를 보면 현대차는 한 분기에만 5천억 원의 이익을 얻었지만 정유 회사들은 기름값 때문에 수천억 원 손해를 봤습니다. 주식시장도 달러에 완전히 의존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780조 원을 투자했는데 이들이 돈을 빼갈 때는 모두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요즘 주가가 올라도 환율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실제 수익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오르는데 환율도 함께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997년과 2008년 두 번의 외환 위기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달러가 부족해지자 경제 전체가 멈춰버렸습니다. 기업들은 원자재를 사지 못했고 수출도 할 수 없었습니다. 25년 지난 지금도 이런 구조적 약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경제 전체가 달러에 의존하는 한 외부 충격이 오면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안한 기반 위에서 세계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025년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맺은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이 두 번째 톱니바퀴입니다.
겉으로는 무역 갈등을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환율을 1,500원으로 밀어붙이는 강력한 압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문제가 드러납니다. 3,500억 달러 중에서 2,000억 달러는 현금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배 만드는 사업에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현금 투자는 1년에 200억 달러씩 하기로 했는데 이는 한국이 1년 동안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돈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앞으로 8년 동안 우리가 해외에서 버는 달러 대부분을 미국에 묶어두겠다는 약속인 셈입니다. 정부는 외환 보유액에서 바로 빼서 쓰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시장은 다르게 봅니다. 어떤 방식이든 한국이 쓸 수 있는 달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이 약속이 주는 신호입니다. 한국이 미래에 쓸 달러를 벌써 다른 나라에 약속해버렸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원화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약속의 세부 내용이 나오기 시작한 10월부터 환율이 1,400원에서 1,470원까지 올랐습니다. 투자할 곳도 문제입니다. 알래스카 가스관, 미국 에너지 시설, 첨단 공장 등 미국이 원하는 프로젝트 위주입니다. 한국 회사들이 돈을 벌 수 있을지보다는 미국 사람들 일자리를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비슷한 실수를 했습니다. 1985년 미국과 약속한 후 록펠러 센터나 유명 골프장을 비싼 값에 사들였다가 나중에 헐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투자는 대부분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정책의 자유가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환율 위기가 와도 이미 약속한 달러 지출을 줄이기 어려워졌습니다. 3,500억 달러라는 족쇄가 한국의 외환 정책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면서 1,500원을 향한 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가계 빚이 1,968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 숫자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 빚이 한국은행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버렸다는 점입니다. 빚의 규모를 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 한 명당 3,800만 원, 사명 가족 기준으로는 1억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 원이니까 30대 직장인이 집을 사려면 보통 8억 원 정도를 빌려야 합니다. 30년 동안 갚는다고 하면 매달 350만 원씩 내야 하는데 이는 세금 뗀 월급의 80%에 해당합니다. 집 하나 사려고 평생 월급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빚이 모두 집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집을 담보로 돈을 더 빌려서 쓸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 집값 상승이 둔해지면서 추가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가정의 돈 사정을 보면 위험 수준입니다. 5억 원을 변동금리로 빌린 집의 경우 금리가 1%만 올라도 한 달 이자가 40만 원씩 더 나갑니다. 이미 월급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손발이 묶였습니다. 환율을 지키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가계빚 때문에 오히려 내려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 10월 금리를 2.25%로 내렸을 때 환율이 바로 1,480원까지 올랐습니다. 내수 경기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빚 이자를 내느라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경제 전체 활력이 떨어지자 외국인들도 한국 투자를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빚은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닙니다. 통화 정책을 마비시켜 환율 방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려 외국인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립니다. 결국 원화를 약하게 만드는 세 번째 톱니바퀴가 되어 1,500원을 향한 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계의 톱니바퀴가 실제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 게시판의 변화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6개월 전만 해도 급매물 시세보다 1억 저렴 같은 가격 위주 광고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대출 승계 가능, 낮은 금리 그대로, 같은 대출 조건이 턱에 적혀 있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 기준이 위치나 크기가 아니라 대출 조건으로 바뀐 것입니다. 32세 김모 씨 부부는 올해 초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7억 원을 빌렸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갚고 있는데
최근 회사 실적이 나빠지면서 상여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금리도 더 내려갈 것 같지 않아 부담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생활비를 최대한 아끼고 있습니다. 외식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고 4살 아이 영어 학원도 온라인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가정이 늘어나면서 동네 상가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 치킨집 사장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녁 시간에 배달 주문이 많았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전화가 안 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아끼려고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큰 회사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백화점 매출이 줄어들고 있고 특히 비싼 가전제품이나 가구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LG전자는 올해 국내 매출 목표를 10% 낮췄고 롯데백화점도 신규 점포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회사들이 투자를 줄이자 일자리도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 인사팀장은 내년 신입사원 뽑는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며 환율도 불안하고 내수도 안 좋아서 확장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서 투자금을 빼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 위축에서 시작된 악순환이 경제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계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가운데 1,500원 시나리오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요 증권회사들도 올해 말 1,500원 돌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1,500원이 현실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는 경우입니다. 현재도 한국과 미국 금리 차이가 3%포인트인데 이게 더 벌어지면 돈이 미국으로 몰려갑니다. 미국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내년에도 높은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중국 경제가 더 나빠지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대상인 중국의 성장률이 지금 4%인데 이게 3%대로 떨어지면 한국 수출이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수출로 벌어들이는 달러가 줄어들어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집니다. 세 번째 조건은 가계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기는커녕 더 내려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현실이 되어도 1,500원 돌파는 시간 문제가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1,500원이라는 심리적 선을 넘어서면 1,600원, 1,700원으로 가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1,500원을 넘어서는 순간을 대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수입 원자재를 미리 사두고 있고 개인들은 달러 예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에서는 달러 예금이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책 당국도 1,500원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비상시 외환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 인하 여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책 수단이 바닥난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선택을 해도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지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500원 압력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환율을 지키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가계빚 때문에 경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더 오릅니다. 실제로 10월에 금리를 0.25% 내린 후 환율이 1,48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까지는 대출 규제를 풀어서 집 시장을 살리려 했는데 2025년 들어서는 가계빚이 너무 늘어나자 다시 죄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정책 혼선이 시장의 믿음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한국은행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과 돈을 서로 빌려주는 협정을 늘리려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원화로 무역하는 방법을 늘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실제 효과를 보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걸릴 것입니다.
당장 환율 급등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매우 적습니다. 외환 보유액을 늘리려면 수출을 늘려야 하는데 중국 경기가 나빠지고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늘어나면서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내수를 키우려면 가계빚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쉽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면서 조금씩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적당히 개입하되 외환 보유액을 너무 많이 쓰지 않는 선에서 집 시장은 급락을 막으면서도 더 오르지는 않게 하는 방향으로 가계빚은 늘어나는 속도를 늦추되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심스러운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의문입니다. 외부에서 큰 충격이 오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금리가 갑자기 오르거나 중국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면 현재의 정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환율 1,500원을 부르는 악순환 고리의 정체가 분명해졌습니다. 외환 방어력 한계, 3,500억 달러 족쇄, 가계 빚 폭탄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원화를 1,500원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순환이 있다면 선순환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가계빚 톱니바퀴부터 늦추는 것입니다. 정부가 집 공급을 크게 늘려서 집값 상승을 막고 동시에 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경제 성장보다 낮게 관리한다면 통화정책 여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3,500억 달러 족쇄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1년에 200억 달러씩 내기로 한 것을 150억 달러로 줄이고 8년 대신 12년에 걸쳐 내는 방식으로 바꾼다면 매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과 다시 협상해야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달러 의존도를 줄이는 근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일부 무역을 원화로 하도록 늘리고 주요국과 위기 때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협정을 확대해서 위기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대출은 피하고 달러나 해외 자산으로 일부 분산 투자를 하며 환율이 변해도 견딜 수 있는 현금 여유를 확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단기 투기보다는 장기 관점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00원은 정해진 미래가 아닙니다. 새 톱니바퀴의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균형을 찾을 수 있다면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선택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정말 1,500원을 넘어선다면 우리 일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기름값은 얼마나 오르고 해외여행 비용은 어느 정도 늘어나며 수입 음식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환율 1,500원 시대의 생생한 생활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환율이 1,500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어떤 변화를 느끼게 될 것 같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경제 이슈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한 업계가 불과 몇 년 만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갈라졌습니다. 바로 미용실입니다. 몇 년 사이에 3,000원이었던 커트 가격이 10만 원을 훌쩍 넘게 되었을까요? 이로 인해 미용료가 올라가는 것을 이용한 극단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는 가게가 생기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 값과 명품 가방 값이 같은 서비스에 매겨지는 극단적 양극화. 그 구조적 변화의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여성 커트 평균 19,558원. 이 숫자 뒤에는 충격적인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평균이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극단적 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용실 업계는 이제 중간지대 없이 양극단으로만 나뉘어져 있습니다. 통계청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미용료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물가 상승률 1.7%의 2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균 상승률만으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현장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 구로구의 덤앤더머 미용실은 30년째 커트 3,000원 가격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원장은 이렇게 싸면 남는 게 있냐는 질문에 사람이 남는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이곳은 20년 넘게 다니는 단골 고객들로 항상 북적입니다. 반면 불과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청담동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일반 디자이너 커트가 45,000원부터 시작되고 원장급은 1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예약조차 몇 주씩 밀려 있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같은 커트라는 서비스인데도 가격 차이가 30배가 넘는 겁니다. 지역별 격차도 상당합니다. 인천이 가장 비싸서 평균 25,000원, 전북이 가장 저렴해서 15,200원입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65% 가까운 가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격차는 개별 미용실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성별 가격 차별 문제까지 겹쳐집니다. 소비자단체 조사에 따르면 여성 평균 커트 가격이 17,231원으로 남성의 15,472원보다 12%나 비쌌습니다. 투블럭처럼 남성과 똑같은 길이의 짧은 머리를 해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이런 극단적 차이는 단순한 지역 격차나 브랜드 프리미엄을 넘어섭니다.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 철학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최대한 많은 고객을 저렴하게 서비스하는 대중화 모델이고, 다른 쪽은 소수의 고객에게 최고급 경험을 파는 고급화 모델입니다. 중간 지대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양극화가 진행되는 배경에는 근본적인 시장 구조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기준 전국에 약 11만 5천 개의 미용실이 존재했는데 여전히 인구 1만 명당 21개가 넘는 과포화 상태였습니다. 미국의 10배가 넘는 밀도였습니다. 금융업계 분석에 따르면 전체 미용실의 67%가 연 매출 5천만 원도 채우지 못하는 영세업체였습니다. 월 평균 매출 400만 원 남짓으로 버티고 있었던 셈입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를 빼고 나면 사장 몫으로 남는 건 생계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용실의 생존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5년 4월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미용실의 1년 생존율이 91.1%로 100대 생활업종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3년 생존율도 73.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자연 선택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음을 의미합니다. 버틸 수 없는 곳들은 이미 문을 닫고 나름의 생존법을 찾은 곳들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4년 미용업 폐업 건수는 1만 3천 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전체 대비 폐업률은 약 11% 수준으로 업계 전체가 무너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역별 편차도 이런 자연 선택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서울 강남구 같은 곳에는 고급 미용실들이 몰려 있어 고단가 시장이 형성됐지만 지방 소도시에서는 여전히 저가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같은 서비스라도 지역에 따라 수익성과 운영 방식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과포화 속에서 살아남은 미용실들은 각자 나름의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냈습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거나 전문성으로 승부하거나 관계와 서비스로 승부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여러 개의 세분화된 시장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중간지대였습니다. 특별히 싸지도 특별히 비싸지도 않은 평범한 미용실들이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굳이 애매한 곳을 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확실한 가성비를 원하면 저가 미용실로, 확실한 서비스를 원하면 고가 미용실로 가면 됐으니까요. 이런 시장의 자연 선택 과정이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이런 시장 변화와 동시에 소비자들의 선택지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이소 매장 한쪽 코너에서 시작된 셀프 미용 바람이 미용실 업계 전체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용실이 독점하던 기술과 제품에 대한 접근성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올리브영에는 셀프 미용 관련 제품이 159종, 다이소에도 34종이나 깔려 있게 됐습니다. 특히 다이소의 5,000원짜리 셀프 다운펌은 5,000원의 기적이라고 불리며 품절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미용실에서 몇만 원을 주고받던 시술과 비슷한 결과를 집에서 5,000원에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기술의 민주화였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거대한 미용 학원이 됐습니다. 셀프 커트, 셀프 염색을 검색하면 수백만 조회수의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직 미용사들이 직접 나서서 일반인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한 유튜버가 올린 셀프 레이어드 커트 영상은 조회수가 1,000만 회를 넘었을 정도였습니다. 어떤 각도로 머리를 자를지, 염색약을 어떻게 발라야 할지, 실패하지 않는 팁까지 상세하게 설명됐습니다. 미용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자세하고 접근하기 쉬운 교육이 무료로 제공된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새로운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특히 앞머리 커트 같은 간단한 시술의 경우 굳이 미용실에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됐습니다. 앞머리만 잘라도 5,000원에서 1만 원을 받는 미용실들이 늘어나면서 셀프의 경제적 메리트가 더욱 부각됐습니다. 직장인 허 씨는 앞머리는 금방 자라서 자주 잘라야 하는데 매번 5,000원씩 내기가 부담스러워서 다이소에서 미용 가위를 사서 직접 자르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소비자들은 쉽게 미용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셀프 미용의 확산이 모든 미용실에 똑같은 타격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별화의 기회가 됐습니다. 집에서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전문 기술을 갖추거나 기술을 넘어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곳들은 오히려 더 주목받게 됐습니다. 셀프 미용의 확산은 미용실들로 하여금 확실한 포지셔닝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이, 미용실에게는 더 명확한 차별화 과제가 주어진 셈입니다. 셀프 미용 확산만큼이나 중요한 변화가 미용실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와의 신뢰관계가 악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추가 요금과 불투명한 가격 책정이 고객들을 미용실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이선경 씨의 경험이 이런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볼륨 매직을 받으러 갔는데 머릿결이 상했다는 이유와 기장이 길다는 이유로 추가 요금이 붙어서 보통 20만 원이 넘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미용실 가격도 부르는 게 값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불투명한 가격 정책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어깨를 조금만 넘어도 기장 추가료가 붙었고, 손상이 있다며 특수 트리트먼트를 권하고는 거부할 틈도 주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염색 과정에서는 더 좋은 결과를 위해 영양 앰플을 추가한다며 별도 요금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평 정도 규모 이상의 미용업소에 최종 지불 요금을 가게밖에 붙이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재료비, 봉사료, 부가세를 모두 포함한 실제 가격을 밖에 써붙이라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소비자단체 조사에서 미용실 84.7%가 표시된 가격 외에 추가 요금을 받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디자이너 직급제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스태프가 대부분의 작업을 하는데 마지막에 원장이나 실장이 마무리만 해도 최고 등급 요금을 받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돈 내고 이 서비스 받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신뢰 문제는 특히 중간 가격대 미용실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저가 미용실은 애초에 기대치가 낮아서 추가 요금이 거의 없었고, 고가 미용실은 비싸더라도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중간 가격대 미용실들은 합리적인 가격을 기대하고 온 고객들에게 예상치 못한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서 배신감을 줬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서 소비자들의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미용실에 가기 전 인터넷으로 후기를 샅샅이 뒤지고 전화로 정확한 가격을 미리 확인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추가 요금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지불하고는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이런 신뢰 문제가 소비자들을 양극단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미용실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 것은 전방위적인 운영비 상승이었습니다. 2023년부터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문 재료들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동시에 국내 고정비도 크게 올라 기존 경영 방식으로는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한국의 미용 산업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였습니다. 전문용 염색약과 파마액의 상당 부분을 독일, 일본, 미국에서 들여왔습니다. 2022년 말부터 시작된 달러 강세로 수입 단가가 20%에서 30% 뛰었습니다. 여기에 원자재인 화학 성분들의 가격까지 오르면서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국내 고정비 상승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고 상업지역 임대료도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회복되면서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전기료와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서 미용실 운영비는 전방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원가 상승 압박을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미 소비자들이 가격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고객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미용실들이 추가 서비스 형태로 수익을 보전하려 했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 신뢰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브랜드보다 가성비를, 서비스보다 직접 만들고 꾸미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공유와 학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유튜브와 틱톡, 인스타그램에서 셀프 미용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이런 변화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조회수 1000만 회를 넘는 영상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셀프 미용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기존의 중장년층 고객들은 친근한 관계와 안정적인 서비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세대 간 기대치의 차이가 미용실들로 하여금 타겟 고객을 명확히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젊은 고객을 겨냥한 미용실들은 인테리어와 SNS 마케팅에 집중했고, 기존 고객층을 유지하려는 곳들은 관계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결국 원가 상승과 세대 변화라는 두 압박이 미용실들을 양극화로 이끄는 주요 동력이 됐습니다.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미용실들은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어중간한 중간지대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초저가 아니면 초고급, 이 두 극단에서만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저가 전략의 대표 주자들은 효율성 극대화 모델을 택했습니다. 빠른 커트로 대표되는 6,000원 커트샵들이 그 예였습니다. 복잡한 스타일링은 배제하고 오직 기본적인 커트만 제공했습니다. 추가 요금도 없고 예약도 필요 없는 확실한 가치 제한이었습니다. 이런 저가 모델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스타일링보다는 깔끔한 기본 커트를 원했고, 무엇보다 가격이 예측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6,000원이면 6,000원, 추가 비용 없이 딱 그만큼만 내면 되는 투명함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반대편 극단에는 완전히 다른 철학의 미용실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고급 1인 미용실들이었습니다. 완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한 번에 한 고객만 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가격은 일반 미용실의 3배에서 4배였지만 그만큼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1인 미용실의 핵심은 완전한 개인화였습니다. 고객의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해서 다음 방문 때 연속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곳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라는 느낌을 줬습니다.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깊이 있는 상담부터 시작해서 머리 관리를 넘어선 힐링의 시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고급 모델의 성공 요인도 명확했습니다. 비싼 가격에 상응하는 확실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은 비싸더라도 그만한 가치를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서비스 내용이 투명했습니다.
10만 원이면 10만 원어치의 확실한 경험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중간 지대에 있던 전통적인 동네 미용실들은 이런 양극화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일부는 저가 모델로 전환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다른 일부는 전문성을 강화해 고급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적응한 곳들의 공통점은 명확한 포지셔닝이었습니다. 극단적인 투명성으로 신뢰를 회복하거나, 특정 기술에 특화해 대체 불가능한 영역을 확보하거나, 지역 공동체와의 깊은 관계를 바탕으로 차별화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양극화가 완성되면서 미용실 업계에는 새로운 균형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극단적 가격 차이가 이제는 당연한 풍경이 됐습니다. 소비자들도 이런 다양성에 적응하면서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양극화가 전체 시장의 안정성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확실한 영역에서 경쟁하게 되면서 무의미한 가격 경쟁은 줄어들고 서비스 품질과 고객 만족도는 높아졌습니다. 저가 미용실은 효율성으로, 고가 미용실은 경험으로 승부하면서 각각의 가치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성별 가격 차별 같은 불합리한 관행들도 자연스럽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런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정성을 추구하는 미용실들이 경쟁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성별 구분 없이 헤어스타일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용실들도 과거의 애매한 추가 요금 정책에서 벗어나 투명한 가격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가 미용실은 추가 요금 없는 단순 명료한 가격표를, 고가 미용실은 상세한 서비스 내역과 함께 정확한 가격을 제시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지역별 편차도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대도시는 다양한 가격대의 미용실이 공존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소도시는 지역 공동체 중심의 합리적 가격 미용실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셀프 미용의 확산도 이제는 미용실 업계의 위협이 아니라 보완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관리는 셀프로 해결하고, 중요한 변화나 전문적인 시술이 필요할 때는 미용실을 찾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다층적 소비 패턴이 더욱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적인 관리는 저가 미용실이나 셀프로 해결하고, 특별한 날이나 중요한 변화가 필요할 때는 고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는 소비자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을, 미용실에게는 더 명확한 포지셔닝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 과정에서 미용실이 단순한 서비스업을 넘어서 사회 문화적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 공동체의 소통 공간이자 개인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미용실의 양극화는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극단적 가격 차이는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된 동시에 다양성이 인정받는 사회로 변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변화의 핵심은 획일성에서 다양성으로의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비슷한 가격대의 비슷한 서비스가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각자의 필요에 맞는 확실한 선택지들이 존재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싶으면 저가 미용실이나 셀프 미용을, 특별한 경험을 원하면 고급 미용실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양극화 과정에서 전체 업계의 건강성은 오히려 향상됐습니다. 각자의 확실한 영역을 찾아가면서 무의미한 경쟁보다는 차별화된 가치 창출에 집중하게 된 결과였습니다. 시장의 자정작용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중간 지대의 축소로 선택의 여지가 줄어든 면도 있고,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의 격차가 커진 면도 있습니다. 동네 사랑방 같던 미용실에 인간적 정서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성별 가격 차별 같은 구조적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 과정에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문제 제기로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 불합리한 관행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시장의 자정작용과 함께 사회적 예식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미용실 업계는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경험적 측면에서는 더욱 차별화된 공간과 서비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지역 공동체와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도 나름의 영역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결국 미용실의 양극화는 우리 사회가 다양성과 개인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다양성 속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기본 가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의 선택이 존중받으면서도 모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입니다. 미용실의 양극화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회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극단적 가격 차이는 다양성이 확대된 동시에 선택의 책임도 커졌음을 의미합니다. 효율성을 추구할 것인지, 경험을 중시할 것인지, 관계를 소중히 할 것인지는 이제 각자의 몫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미용실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가격입니까? 서비스 품질입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다른 자영업 분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카페에서 치킨집까지 우리 주변 모든 업종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변화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정확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